한국 스타일에서 뭐가 제일 좋을지 과거의 지도랑은 조금 다르다. 이거는 엄청난 쇼크가 생기거든요. 기관 투자가 연기금은 그런 걸 투자하지 않습니다. 단에서 기회가 상당히 많고요. 네. 이런 투자를만 통해서 거의 12, 13%로 10년 동안 수익을 냈고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 낼 겁니다. 모든 기업들의 고민은 다음 먹거리,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큰 판이 벌어지니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미 속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와이스트릿에서는 이제 처음 뵙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NH투자증권에서 그 FICC 리서치 센터장도 네. 하셨고 지금 이제 한국투자증권 고문으로 계시는데 신환종 박사님 처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원래 자산 배분 네. 많이 하셨잖아요. 자산 배분 전문가시고 이번에 나온 책이 제목이 뭐 황금색으로 1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주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1억부터는 포트폴리오다. 일단은 첫 질문을 이렇게 시작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누군가한테 1억은 몰빵의 대상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1억부터 포트폴리오예요? 실은 1억부터가 아니라 예. 1억 전에도 그 몰빵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습관이라는 측면.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네. 가끔씩 그 어떤 날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내가 투자를 잘했어. 근데 만약에 10%씩 급락하면은 어제 자산 배분해서 조금 현금 놔두거나 채권 좀 하는 현금 좀 걸 빼놓을까요?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많이 떨어진 10%를 또 살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매일매일 후회를 하면서 사는데 그렇죠. 실은 이게 그 미국 주식시장 100년을 네. 봐도 한국의 한 35년을 봐도 항상 그런 후회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 고점을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빵보다는 90%를 주식에 할 거냐 아니면 80%를 할 거냐 70%를 할 거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거냐는 거를 실은 1억 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보통 1억 때까지는 몰빵을 많이 하시고요. 네네. 예, 어떻게든 시드를 모아서 예금을 하든 주식을 하든 그런데 이제 1억부터는 이게 복리로 이게 증가하는 속도가 채권이나 대체라든가 다른 거를 해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1억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30대 이런 분들은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한 번 1억이 모아지면은 그 뒤로부터는 이게 스노우볼처럼 엄청나게 빠른데 이게 잘못 갔다가는 1억이 뭐 반토막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다른 좋은 길이 많은데 굳이 몰빵을 해서 그렇게 리스크를 케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억 정도 되면은 이제부터는 자산 배분이라는 그동안 100년의 이제 미국 주식시장 그 금융시장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 자산들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이름으로 1억부터는 포트폴리오 했는데 원래 제가 제시한 제목은 네. 한국형 현명한 자산 배분이었는데 슴슴하네. 구리다 그래가지고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한국 스타일. 예. 왜냐하면 보통 자산 배분이 1990년대 많이 만들어져서 그 미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산 배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뭐 S&P 500, 나스닥만 돼 있고 그렇죠, 거의 그렇죠. 미국 채권 이렇게만 돼 있는데 예. 한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한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스타일에서 뭐가 제일 좋을지 그러면 우리는 건보료 또는 뭐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고민을 해야겠고요. 건보료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종합과세. 그다음에 현명한이라는 게 무슨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어떤 게 가장 적절하면서도 우리 자산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투자고도 좀 흔들려도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이렇게 현명하게 하는 자산 배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잘리고 1억부터는 포트폴리오다로 결정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목을 짓습니다. 많이 또 책은 팔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세금, 건보료 부담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서 사실은 주식 직접 투자 아직까지는 금투세가 없으니까 네. 대주 제외하고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 직접 투자를 하는데 정말로 장기적으로 보고 검증된 방식으로 자산 배분하는 방식 하나하나 좀 배워볼게요. 근데 책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오래된 지도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대동여지도 얘기입니까? 네. 아, 이 지도가 중요한데 예. 이 지도가 상당히 오래된 지도였고 이제 2000년 초반 중반까지 네. 들어서 한때 유용했던 어떤 인사이트 펀드 이것만 들어가면은 알아서 뭐 글로벌 투자를 잘 대박 해결해 낼 줄 주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실은 상당히 성과가 안 좋았죠. 그리고 변액 보험 여기에다 꾸준히 넣기만 하면은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니었죠. 사업 수수료가 더 나가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는 알 주식이라고 하죠. 종목에 개별로. 대해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묶어서 ETF로 된 걸 투자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조선 ETF 주식이죠. 예. 그다음에 방산 ETF,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반도체 ETF 한 3개, 4개 ETF를 해놓고 나 자산 배분이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자산 배분이 아니고요. 주식에 실은 몰빵인데 좀 다양한 주식에 들어가 있을 걸 뿐이지 실은 예. 이거는 주식에 거의 몰빵이나 거의 큰 빈배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지도를 우리가 너무 옛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제대로 된 지도를 가지고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래된 지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지도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도는 제가 지금 연기금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기관 투자가로서 투자를 많이 했고 그분들한테 또 어떤 전략 제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최신의 그런 어떤 방법론들을 쉽게 만들어서 리테일 투자가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고민해서 했기 때문에 과거의 지도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기금도 그렇고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 뭐 예일대학교 기금을 비롯해서 정말로 투자 잘하는 기금들도 항상 이 자산 배분을 더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되게 또 고민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전술이 시대마다 또 달라지는 것처럼. 네. 아니 근데 요거 약간 좀 겁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오기 직전의 시장이라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좀 닮았다고 하셨어요. 닮았다라기보다는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함의를 끌어오자고 해서 제가 이거를 맨 첫 페이지에 두었는데요. 실은 1929년 대공황과 닮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자산 배분의 어떤 포인트, 교훈을 끌어낼 수 있는데 시간을 100년 전으로 돌려서 지금 저기 대표님하고 저하고 1920년쯤에 네. 제가 이제 JP 모건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제 앞으로 1920년대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설명하러 왔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을까요? 앞으로 1920년대는 좋아진다 어떤 했겠죠. 시점? 예. 자, 그때 바이마르 공화국의 인플레 뭐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네. 미국에서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때니까 1920년대는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그러면 전후. 인플레이션에 맞는 투자 전략을 하세요라고 했겠죠. 네. 자,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죠. 빚 많은 사람이 승자죠. 네. 그래서 실은 바이마르로도 보면은 엄청나게 돈을 빌려가지고 실물 투자한 사람들이 잘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예. 가게, 진짜 주식 붐 엄청나게 올라서요. 다 엄청나게 신용 대출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빌렸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고 공장을 엄청나게 만들었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네. 그게 바로 요 왼쪽 차트인데요. 네. 한번 보시면 자, 이 1920년대 낮았던 이 신용 대출 비율이 엄청나게 급증하죠. 왜?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이거 안 하면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들 비투하니까. 네. 너 레버리지죠. 비투 안 하니? 네. 다들. 그래서 또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네. 여기에 중요한 근거는 그 시대를 사람들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 시대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결국 20년대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이게 디플레로 끝났습니다. 대공황과 함께. 네. 그게 이제 디플레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빌리는 게 최악이죠. 그렇죠. 자, 이중고죠. 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어빙 피셔죠. 이게 악순환을 부르는데, 자, 빌렸는데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걸 갚아야 되고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을 수 없는 기업들은 파산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대공황을 불렀다. 네. 자, 인플레이션인 줄 알고 빌렸는데 이 갑자기 엄청나게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갚아야 될 돈은 많아지고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전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자, 이제 주식이 아니면 뭐 어떤 게 인플레이션 되니까 갈 거야 라고 봤는데 갑자기 상황이 뒤바뀌어 버리면요. 이쪽에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올인했을 때 네. 또는 90% 했을 때 준비가 10%밖에 안 돼 있다가 갑자기 상황이 뒤바뀌면은 엄청난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때는 그래서 자산 배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자산 배분 개념 이런 것들이 실은 아니, 비투하는 1960년, 70년에 나왔던 비투하다 보면 겁니다. 자산 배분 생각 못 하죠. 맞습니다. 이런 게 경험이 돼서 실은 이때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그 대안으로 나온 것들이 실은 주식만 했더니 문제가 생기니까 보니까 다른 식의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는 채권 뭐 이런 거를 뒀더니 주식 저 떨어질 때 국채 이런 보완이 것들은 됐더라. 가격이 오르면서 보완이 되더라. 그래서 주식만 투자했을 때 막 회복하는데 거의 20년 걸리고 막 그런 거가 한 8년 정도면 되더라. 이러면은 충분히 여유 있게 제가 뭘 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험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0년대는 우리한테 자산 배분의 그 첫 번째 경험을 그 첫 번째 교훈을 주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뭐 100년 전은 너무 먼 이야기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90년대 후반 IMF 외환 위기도 겪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맞습니다. 자산 배분을 해놓은 사람들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선방을 했었을까요? 네,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그 자산 배분을 어떻게 했느냐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에 올인했던 분은 자 1994에서 98년까지 거의 마이너스 74%까지 이게 추락을 했고 거의 회복까지 거의 7년에서 10년 걸렸는데 만약에 60에서 한국 국채를 40% 담은 분들은 약 40%, 그다음에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은 30% 갖고 있는 분은 한 20%, 달러 100% 갖고 있는 분은 옛날에 국가 무도회나 이런 데 그렇죠. 나오는 예, 그때 피해 갔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배분을 했을 때 상당히 이 버퍼가 생겨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겼던 거죠. 저 외환 위기 당시에요. 외환이 그렇습니다. 네.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100%는 거의 마이너스 60. 그런데 코스피 70과 미국채 30%는 30%로 줄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랑 S&P 500 섞고 그다음에 미국채 이런 거를 섞었을 때는 마이너스 16%로 거의 57에 비하면은 회복까지도 한 6개월이면 되는. 오히려 자산 배분을 해놨을 때 야 이거 V자 반등 다 못 먹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법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요즘에 매일 후회하지 않습니까? 한 10% 오르면은 난 너무 어제 잘하는 것 할 같아. 걸. 다음 날은 어제 배분할 걸, 어제 팔 걸. 어제 할 걸. 하여튼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반대로 요즘에 좀 이상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떨어지기도 하고 팬데믹 때 그때 뭐 유가, 금값, 달러, 뭐 주식, 채권 다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건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실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팬데믹 때 잠깐 그랬던 거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땐 아주 잠깐. 예, 아주 잠깐이어가지고 그보다는 22년이 그게 심했죠. 2022년 한번 보시죠. 코스피가 고금리 시절에. 네 마이너스 25% 떨어질 때 이제 그 채권을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거의 마이너스 20%로 채권도 거의 한 마이너스 18% 정도로 금리가 튀어 올랐기 때문에 네네네. 손실이 컸고요. 이때는 뭐가 좋았냐면은 원자재하고 그 달러 현금 그다음에 금 같은 것들이 조금 버팀목이 되줬습니다. 요거는 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1929년에 대공황 케이스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IMF 또는 그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는 예. 디플레이션이었고요. 네. 경기 침체로 미국채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질 때 이때는 채권이 강력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그런데 2022년 케이스는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금리는 오히려 위로 튀면서 국채가
이 버퍼 역할을 못 해주는 상황인데 요 비슷한 케이스는 1970년대 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 이후에 오일 쇼크죠. 그 플레이션 때. 네, 그래서 실은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네. 우리가 어떤 그 가능성이 더 높은지에 따라서 자산 배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시적으로는 좀 이상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에 이제 자산 배분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건데 이게 3,000년 전 탈무드에도 나와요. 자산 배분이요? 네, 탈무드가 예. 자산 배분의 실은 본류죠. 보통 이렇게 오. 얘기합니다. 그때 자 앞으로 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땅을 좀 갖고 있어야겠고, 네네.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또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현금. 이 세 가지로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이렇게 세 개로 돈을 나눠둬라. 요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게 3,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꼭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다만 결국 그 얘기죠. 아주 의미하는 게. 현명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다가 돈이 좀 부족할 때 현금을 사용해서 비상금으로 그걸 메울 수도 있겠고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는 또 그 자체로 또 가격이 또 올라지기도 하고 비상시 또 이동화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3,000년 전에도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있었던 거네요. 땅 사놓으라고. 그렇겠죠. 그래서 요 3분법은 아주 오래되면서 아주 중요한 그 우리가 저기 마쿠이츠의 뭐 이런 효율적인 시장 이런 게 나오기 훨씬 전에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사업, 현금. 네. 그거를 2026년 버전으로 보면 현대 관점에서는 어떤 게 될까요? 현대 관점에서는 일단 그 사업은 일단 뭐 근로소득도 있지만 주식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집중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본 투자. 네. 네. 그다음에 토지는 역시 우리가 그 부동산,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비유동 자산을 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 부동산. 네. 네. 부동산. 그리고 현금은 그 지금은 현금 말고도 유동성 자산을 사용할 수 있죠. 네. 미국의 그 초단기 국채 이런 거라든가 MMF라든가 이것들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 세 가지로 나눠서 갖고 있는 것도 굳이 어떤 원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어떤 배분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을 이용한 사업 같은 게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겠고 토지가 이제 부동산 같은 좀 안전자산 상대적인 네. 거기에다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또 유동성이 좋은 자산 현금. 네. 또 그 요것도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하고 전술적 자산 배분 이런 거 보면 이제 신문에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국민연금 얘기할 네. 때도 그렇고 네. 이걸 항해의 비유를 좀 하셨어요. 네,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뭐냐면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이제 항해를 떠나야 되는데 일단 어디로 갈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갈지 이제 항로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네. 자, 저기 이제 미국이라는 저 태평양 넘어서 갈 텐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갈지를 처음에 지도를 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주식으로 몰빵으로 갈 수도 있겠고 주식, 채권, 속도는 조금 늦지만 그래도 더 안전한 길로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아예 안전하게 채권 비중을 높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고 네. 여러 가지 항로를 그리는 것들을 우리가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라고 하고 보통의 이제 그 연기금이나 뭐 이런 기관 투자가들도 일단 전반적인 한 5년, 10년 정도를 보면서 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해서 가겠습니다라고 긴 그 차원에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이제 전술적인 차원은 실제 이제 항로를 운항을 하다가 네. 이제 파도도 나오고 뭐 너울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 조타수가 키를 조정하잖아요. 네. 예,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또 갑자기 상당히 좋아 보이는 반도체 섹터가 막 20%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여기 좀 비중을 더 늘린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저기 목표를 해서 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스무스하게 파도를 넘어가면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래서 보통 단기적으로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전술적인 것들을 많이 가미하고요. 분기 또는 반기, 연간 이렇게 많이들 보곤 하죠. 약간 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약간 기술적인 게 전술적 네. 자산 배분이고 큰 틀이 네. 전략적 자산 배분이고 또 이게 그 동적 자산 배분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카나리아 자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넣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제가 우리 기관 투자가들 또는 이제 그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자산 배분 보통 어떻게 하는지 그 이론적인 배경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려고 넣어놨는데요. 그 좀 조금 옛날식의 생각이긴 한데 예. 이머징 마켓의 어떤 주식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이 실은 전체 글로벌 시장보다 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그랬죠. 옛날에 네, 그랬고요. 지금은 우리 맷집이 많이 높아진 상태였고요. 네. 근데 지금 이머징 채권이나 이머징 자산도 옛날에 비해서는 맷집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카나리아를 통해서 발견하기는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보다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진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고 그러면 다 외국인 자금들 아시아에서 네. 빠져나가니까 뭐 네. 이런 얘기도 오고 뭐 난리 났었던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카나리아로 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곳곳에 네. 중요한 지표가 될 만한 그 시그널을 줄 만한 그런 어떤 지표나 뭐 그런 그 자산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8년 금융 위기 같은 거, 엄청난 금융 위기, 어떤 전조 네. 이런 거는 실은 은행을 봐야 됩니다. 아하. 글로벌 은행들, 저번에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뭐 망했죠. 실은. 예. 아니면 옛날에는 뭐 리먼 브라더스도 망한 것들. 은행 주식도 볼 뿐 아니라 은행의 채권들. 여기에는 이제 선순위도 있고 후순위도 있고 코코본드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 변동을 보면서 저희가 아 이런 이슈들이 먼저 나오면서 흔들리는 것들을 가지고 그 카나리아처럼 미리 발견해서 어떤 조짐을 판단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쓰러지면은 이거는 엄청난 쇼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은행이 누군가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네. 그 돈을 못 갚는 일들이 생기면 결국 위험이 은행에 전이 되니 그게 은행의 채권이라든지 주가로 표현이 되고 그러다가 은행까지 넘어가면 정말로 다 작살나는 거고. 맞습니다. 시스템의 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곧 은행 시스템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8년에 겪은 것처럼.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맨날 뭐가 망한다 뭐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은행을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이제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 보셔도 좋고요. 네. 미국의 대형은행, 유럽의 대형은행들 한번 보시면 그 자산 건전성이 어떤가, 유동성이 어떤가, 그다음에 주식 수익성은 이런 걸 보시면서 아 괜찮구나 아니면 아 좀 이상한데라고 촉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으로서는 카나리아 어떤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게 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산을 음식이 아닌 영양소 단위로 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뭐 체중 관리, 네, 우리 건강 관리할 때랑 진짜 비슷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오늘 점심에 피자를 네. 드셨나요? 아. 저는 냉면을 먹었는데. 네네네. 자, 우리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게 아까 이제 그 주식 채권 뭐 이런 거고, 예. 영양소는 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피자를 드셨으면은 오늘 그 탄수화물을 엄청 많이 드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방도 꽤 있겠네요. 고기가- 단백질은 적겠네요. 네. 이렇게 요인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냉면을 먹든 피자를 먹든. 그래서 분석도 네. 이제 배분도 주식 얼마, 채권 얼마, 대체 얼마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장 요인이 얼마, 그다음에 인컴 요인이 얼마, 유동성 요인을 얼마, 그리고 위험 대응력 얼마, 물가 상승의 대응 이거 얼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국민연금 뭐 KIC 또는 뭐 세계 연기금들이 이제 기계적인 그 칸막이는 이게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인들을 따져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책에는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순히 주식 채권 대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자산은 내가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그다음에 인컴과 유동성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은 얼마나. 그다음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은 얼마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요인으로 분석을 그 TPA라고 하는 그런 선진 방식을 그게 실은 이 요인 분석에서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 관리하듯이 네. 그러니까 그냥 햄버거 먹었어가 아니라 네. 진짜 왜 쌀로 만든 빵으로 네. 한 그건지 뭐 또 이런 것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뭐 피자했어 냉면했어가 아니고 탄수화물 얼마 있지 우리가 이게 더 단백질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먹었지 이런 그렇게 식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또 왜 우리 국민연금이 사실 그 자산 배분 되게 잘하기로 유명하고 네. 또 수익성도 좋습니다. 우수한 수익률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정보력이 아니라 질문의 힘이라고 하셨어요. 질문의 순서. 이 어떤 의미예요? 그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투자하면은 내가 수익을 얼마나 올릴까를 생각하잖아요. 뭐 사야 돼? 뭐 네. 그게 근데 이제 그 연기금 같은 네. 기관 투자가들은 수익도 좋지만 그보다는 먼저 내가 이거를 장기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을 얼마나 테이킹 할까. 그리고 내가 혹시 이 높은 수익률 때문에 들어갔다가 혹시 실패하게 됐어도 내가 좀 실패를 봐서 여기 20-30% 떨어져도 다른 자산들이 커버해 가면서 이 시스템의 안정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거를 만들어 놨을까. 그래서 저기 수익보다는 실은 위험 대비 수익. 그다음에 그 리스크가 커다랗게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면서 얼마나 수익을 낼 것인가. 이렇게 질문 자체가 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그 수익도 좋지만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자산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 오버했을 때 그 생길 충격에 의해서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같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연기금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고 했던 그 사고에서 노하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질문 자체를 좀 바꿔보자. 위험 대비 수익.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코스피에만 몰빵했으면 올해도 100% 넘는 수익률을 냈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또 국민의 노후자산 또 이름은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수익이 아니라 위험 대비 수익. 국민연금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그 네. 환 오픈 전략을 기존에 많이 썼었잖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가 좀 흔들릴 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대외에 투자해 놓은 자산이 상대적으로 원화로는 더 좋은 많은 평가를 받는 이게 사실은 좀 도움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게 또 정부가 고환율 때문에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할 때 좀 환해지 하라고 네. 달러 매도하라고 좀 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그 국민연금을 그냥 좀 놔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연못 속의 고래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 금융시장이 담기 너무 커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면은 오르고 팔면 내리고. 그래서 실은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한 1.7%, 2% 같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 좀 커지지 않았을까요? 이제 커져도 2%, 예. 아직 2%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밖에가 각 나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딴 데가 너무 커서. 네. 그리고 채권 시장도 실은 2%가 안 돼요.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8%를 실은 해야 이게 나왔잖아요. 네. 여기만 매몰돼 있으면.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국내 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자본시장이 너무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조업도 별로 맞습니다. 없고. 거기는 이제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예. 우리가 꽤 크긴 하지만 그래도 1.7이면 너무 작아서 국민연금 같으면은 그 밖에 플레이를 실은 기본으로 삼고 안에는 그 중에 일부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로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좀 더 키워야 되는 그런 아쉬움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역할들을 조금씩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그 2000년 초반부터 예. 원래 해외 투자할 때 다 해지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2008년에 그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달러가 그 1,000원에서 거의 2,000원 같아요. 1,570원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해지를 한 상태니까 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기 상황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환 해지를 안 하고 다 오픈하는 전략으로. 예.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실은 여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달러 선물 매도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좀 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그 원화에서 달러로 나가는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미 1,000원, 1,100원, 1,200원일 때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해외 투자를 환 오픈한 상태에서 투자를 한 게 지금 와서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보시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1,100원에 산 게 또 1,500원 돼 있으면 네. 400원 더 이익이 나는 거고. 쭉 해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은 왜 또 뭐 해치를 또 하고 뭐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한 20년 정도의 환을 이제 연구를 하니까 네. 이게 계속 환이 약세가 되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가끔씩 주가도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환도 지금 우리 어떤 정상적인 레벨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400원 초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많이 와 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오픈이지만 네.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은 너무 오버하기 때문에 오픈을 닫고 해치를 할 수도 있다. 아하.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에서 1시그마, 뭐 1.5 시그마, 2.5 시그마를 넘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적인 오픈, 근데 전술적으로는 저거를 때에 따라서. 닫을 때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 네. 이거 이제 나와서 자금 좀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막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그 자산 배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네. 국민성장 펀드는 저희가 책에서 말씀드릴 것들이 네. 기관 투자가가 하는 그 자산 배분을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체 투자는 네. 거의 금, 은하고 원유 ETF 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죠? 아니면 뭐 비트코인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기관 투자가 연기금은 네. 그런 걸 투자하지 않습니다. 금도 은도 원유 ETF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남습니까? 너무 변동성이 크고요. 변동성. 그다음에 거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투자가들도 기관인 투자들이 하는 그 대체 투자를 네. 조금 하시면 아까 국민연금이 우리가 상당히 성적이 잘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뜯어다 보면 한 10년 동안에 한 8, 9%, 10% 이렇게 났는데 주식이 한 해외 주식, 국내 주식 해가지고 한 12, 13 됩니다. 그다음에 채권도 국내 채권은 낮았어요. 금이 낮기 때문에 뭐 1, 2, 3, 4% 이렇게 되는데 해외 채권이 되게 높았고요. 거의 한 8, 9% 됩니다. 환율가도 있고. 예. 근데 대체 투자가 한 2, 30%, 25% 되는 그 대체 투자가 거의 12, 13, 14% 됩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죠. 그 대체 투자라는 게 이제 일반인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겠으나 네.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사업용 부동산도 좀 있고요. 부동산. 근데 주로 인프라 투자. 공항, 항만, 네. 물류센터,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사모자산입니다.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또 프라이빗 뎨 펀드도 있고요. KKR, 아폴로 등등의 네. 그 장기 자금이기 때문에 네. 단기에 굳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5년, 10년에 걸쳐서 이 회사가 돈을 묶어서 돈을 쭉 빌려줘서 턴어라운드 했을 때 아주 높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네. 장기에 걸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네. 그 유동성을 없는 대가로 꾸준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사모자산에서 기회가 상당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회사채 시장에서 발행되는 거는 이제 공공회사채, 퍼블릭 회사채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모 기업 대출, 예를 들어서 이제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딜들이죠. 네. 이런 기업 대출 조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회사 전체는 나쁘진 않은데 시장의 평가가 좀 좋지 않았을 때 이렇게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들 들어가서 하는 대출들이 채권과 달리 이런 시장들, 그다음에 퓨리오사 같은 괜찮은 벤처나 여기에 투자하는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그 대체 투자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금, 은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투자를만 통해서 거의 12, 13%로 10년 동안 수익을 냈고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 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보면 이
담아란다. 이 사이즈도 크고 예. 또 전문가적인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래서 그 또 네트워킹도 중요하고 국민연금의 밸류, 네임 밸류도 필요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기관 투자가들은 실은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이 이거를 조금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게 그렇죠. 1억 있는 하나가 사람들은 사모펀드 가입도 못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은 저기 국민들한테 저기 개인들한테 한번 해볼 수 있게 하는 영역이 바로 국민성장 펀드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 정부가 세제 혜택도 많이 줬고 3천만 원일 때 이제 얼마죠? 그 이제 40% 네, 네. 소득 저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20% 손실 났을 때 버퍼가 돼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 여러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필요해서 좀 괜찮은 데들에 투자를 하면서 우리의 성장을 담보하는 3년에서 5년 동안 묶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걱정도 많으신 게 압니다. 이게 옛날처럼 뭐 관치금융 이상한 데 가서 막 네. 아마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 취지는 앞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저 개인 투자가들도 금, 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맨날 내가 사고 떨어지고 막 유가는 또 지금처럼 막 떨어졌을 때 이게 또 고금리에 높을 때 샀다가 그런 것보다는 이게 상당히 안정적이고 되게 장기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라는 입장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제 생각에는 뭐 1호도 그렇고 2호도 나오면 반드시 가입해 보시는 게 1호가 완판됐죠. 네. 나오자마자. 아마 하반기도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마 3천만 원 정도가 제일 가성비가 일단 좋습니다. 네. 세제 혜택도 크고 뭐 더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와 함께 또 기관 투자가의 대체 투자를 맛볼 수 있는 게 네. 증권사 IME 계좌가 신설됐죠. IMA. 네. 네. 요게 지금은 증권사들이 지금은 조금 위축돼서 안정적인 거 위주로 해서 네. 아마 기대 수익이 한 뭐 4.5, 5% 정도로 낮은 수준인데 이게 점점 활성화가 되면 그 안에 바로 아까 그 저기 사모펀드, 사모자산 또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높은 수익을 쉐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마 상황을 좀 더 보고 일단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IMA는. 왜냐하면 세제 혜택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2년, 3년 뒤에 한꺼번에 나오면 내가 넣은 돈에 비해서 그 네.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건보료나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그 세금 문제를 네. 아마 계속 협상하면서 요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저기 한 2, 3년 뒤에 한꺼번에 배당이 아니라 연간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식의 내용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보시면서 아까 국민성장펀드는 지금 하고 네. 그다음에 요 IME는 그런 세제 혜택들이 좀 더 가시화됐을 때 추가로 하게 됐을 때 기관의 대체 투자의 그 맛을 제대로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럼 요게 전체 자산에서 한 뭐 10%, 20%, 30%까지 가면은 네. 기관처럼 안정적인 꽤 괜찮은 수익이 중위험 중수익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댓글 중에도 그런 게 많이 달려요. 예를 들어서 뭐 배당 투자라든지 이런 분들 출연하셨을 때 세금 또 거기에 또 추가로 붙는 건보료 부담 어떡하냐. 네. 물론 이제 많이 벌고 많이 내는 건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죠?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거를 좀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 이번에 1억부터는 포트폴리오다에서는 그 1억이 넘어가는 자산을 1억부터는 포트폴리오다. 16개 그 상황으로 나눠서 예. 30대, 상황별. 40대, 50대, 60대 거기서 3억 이하일 때 또는 10억 이하 이렇게 했을 때 공격형이냐 또는 보수적이냐 그 성향을 따져서 예. 가급적이면은 건보료와 그 금융소득 과세를 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딱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네. 5,200만 국민이 다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가 실은 채권입니다. 인컴 자산인데 배당 또는 그 이제 미국채, 한국국채 또는 회사채 등등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자들이 그 이제 우리가 이자 소득세에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15.4%. 예, 피할 수가 없긴 한데요. 저는 브라질의 그 달러 채권 10년, 20년, 30년물 이게 비과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컴 쪽 예.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그리고 건보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데 상당히 도움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 채권의 일정 부분 반드시 집어넣으셔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1년 정도 경험을 해보시면 이게 그 이제 다른 채권에 비해서 그 캐시플로우 또는 이제 세금 효과가 얼마나 괜찮은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동안 미국채를 30년, 20년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셨을 겁니다. 미국 국채, 네. 장기 국채. 특히 30년짜리에 1% 남짓 때는 쿠폰, 이자 1% 주는 거. 네. 그러면은 미국채 가격이 100이라고 한다면 한 70 정도 떨어졌을 때 예. 이게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를 수 있으니까 네.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미국이 금리가 쭉 내려가서 가격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본 차익은 비과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매매 차익은 낮은 이자를 주는 한 2020년 전후에 발행한 뭐 그런 채권을 많이 사셨을 텐데 실은 그걸로 하면은 10억을 넣었을 때 내 네. 손에 들어오는 거는 거의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적어요. 이자가. 예. 그런데 지금 주식은 날아가고 채권은 금리도 위로 올라가서 가격도 떨어져. 내 손에 들어오는 인컴도 적어. 이래서 실은 상당히 좀 아쉬웠을 텐데 제 생각에는 요 미국채 30년, 20년, 10년 이런 채권을 절반 정도를 브라질의 30년, 20년, 10년짜리 채권으로 달러 채권입니다. 헤아라가 아니고 달러 채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은 미국 연준의 그 기준금리 변화, 미국 그 국채 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요걸로 지금 전환을 하시면 한 절반 정도만 전환을 해보셔서 이렇게 이자를 받아보시고 한다면 세금적인 측면 또는 그 예상 외로 상당히 견조하다는 측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짤 때 채권에서 아주 상당히 괜찮은 역할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의 비과세예요. 그러면은 해외 채권이 다 비과세인 겁니까? 아니면 뭐 브라질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브라질 국채가 비과세인데요. 브라질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네. 그런데 이게 실은 다른 나라는 그게 비과세가 아니고 우리나라만 비과세인데요. 브라질이랑 우리나라가 뭐 특별한 관계입니까? 네, 그 김영삼 대통령 때 네. 브라질과 과세 협약을 맺을 때 한국에서는 이자를 걷지 않기로 했고 브라질 너네가 걷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하, 그게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니까. 네, 그게 90년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는 세금을 안 걷기로 한 겁니다. 브라질이 2006년부터 브라질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가들한테 세금을 안 걷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또 돈을 빌려야 되니까 정부가. 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네. 미국, 일본, 뭐 중국 여기는 아까 김영삼 대통령 때 맺은 그 협약이 없기 때문에 각자 나라에서 다시 걷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완전 비과세가 아니고 우리나라만 비과세인 상태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미국 국채를 사거나 중국 국채를 사거나 일본 국채 사면은 이자 소득세 내야 되는데 내야 됩니다. 온리 브라질 브라질만. 국채만 비과세. 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 브라질 헤알화 중심으로 발행하는 채권도 있을 테고. 네. 근데 말씀하신 거는 달러로 발행하는 채권을 사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브라질 국채 수익률 많이 준다고 막 8%, 9%, 10%. 한 10여 년 전에 그랬다가 아작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이제 전문용어로 브라질이 베제라 네. 할 수도 있었던 또 한 적이 있었던 나라다 보니까 그 리스크 앞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FN 가이드 리포트 아마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시면 네. 2000년, 2010년부터 제가 브라질과 해외 채권 담당자였고요. 그래서 브라질 전문가로 오래 활용을 했죠. 2014년도에 그 보통 증권사 리포트에서 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2014년에 저희는 비중 축소 셀 리포트를 브라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 헤아라 국채 헤아라 셀. 국채에 대해서 셀 탐방 갔다 와서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된다. 그 뒤로 65%가 가격이 떨어졌어요. 환율이 엄청나게 약세가 되고 금리가 튀어서 네. 저희가 항상 나쁘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1년 반 정도 있다가 2016년 초반에 그때부터는 지금부터는 브라질 채권 투자를 해야 된다.
10%라고 바꿨고 2016년에 60%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기록이 다 남아 있죠. 그래서 제가 브라질 담당자였었기 때문에 그 그리고 브라질 정부의 어떤 뭐 신용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요. 그렇죠. 예. 근데 실은 그런 해외 채권 투자를 할 때 특히 신흥국 같은 데는 경제로만 보면 안 되고요. 실은 정치 경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매크로 상황과 함께 시장 친화적인 정권이냐 아니면 이제 시장과 이제 각을 세우는 정권이냐 뭐 등등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춤을 춥니다. 특히 브라질이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정하던 시기가 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는 이제 80년대 이제 멕시코 그 이제 위기 또는 뭐 중남미 어떤 것들 실은 그때는 우리도 실은 상당히 불안했었고요. 우리 정치.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브라질이 이제 90년대 우리처럼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재정 책임법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그다음에 저 인플레이션 타겟팅. 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이슈가 될 때 바로 기계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돼 있는 등등등으로 네. 해서 90년 후반에 있는 신자유주의 카르도소 대통령의 개혁을 통해서 그 뒤로 브라질이 다시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글로벌 투자가들이 확인을 하고 2000년대부터 우리가 이머징 마켓의 시대가 열린 게 예. 단순히 원자재가 막 붐이 돼서 생긴 게 아니고요. 우리도 실은 98년 저 외환위기 전후에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등등을 통해서 그 점과 다른 식으로 제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걸로 돼 있죠. 근데 그 다음에도 그 헤아라 환율은 춤을 춥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헤아라 환율은 앞으로도 이게 경제적 또 정치적인 이슈 등등에 따라서 춤을 출 수 있는데요. 달러는 달러로 발행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기준금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죠. 근데 옛날과 달리 브라질의 달러 채권의 비중은 국채의 비중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98.5%가 헤아라로 된 거. 우리도 지금 원화로 된 거고요. 그러니까 98.5% 대부분은 헤아라 헤아라 기준으로 채권이고.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네. 1.5% 정도만 달러 달러 채권으로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달러 네, 표시로. 네.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거의 한 3,500억 정도 있고 대외 순 자산국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 옛날 외환위기 같은 것들을 반복된다고 볼 수가 보기 힘들기 때문에 뭐 대응도 많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동안 한 15년 동안 브라질을 보실 때 헤아라 너무 힘들어. 근데 걱정했던 부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헤아라가 아니라 달러 채권일 때는 부도 날지 안 날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달러 기준이니까. 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98년처럼 그 외환보유가 부족한 외환이동성 위기로 내 달러 채권이 부도가 날지 안 날지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헤아라 투자를 거의 한 20년 정도 해오면서 예. 브라질이 이제 옛날처럼 그런 나라는 아니구나. 근데 문제는 헤아라구나. 변동성. 예. 13%, 12% 금리인데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한 해 20% 다음에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브라질 헤아라 채권을 저희가 이제 자산 배분을 넣기 어려운 이유는 거의 주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해 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예. 이게 반복되거든요. 거의 주식이랑 마찬가지라서 그 성장 자산의 느낌 좀 어렵고 이게 상당히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보다는 인컴을 꾸준히 줄 수 있는 자산 중에 그러니까 미국 회사채 시장의 하이드 채권 시장의 일부니까 미국 회사채 시장의 일부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게 아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또 그 중요한 이슈가 네. 아까 저희가 2022년에 미국채가 그 전에 2008년 금융위기나 대공황 때랑 달리 엄청나게 손실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뭐 금리 확 올리니까 뭐 채권 작살이 났죠. 그러니까요. 거의 뭐 14% 정도씩 막 손실이 나니까 예. 이게 자산 배분 역할을 못 해준 겁니다. 그때 막 채권 시장의 학살이라고 막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너무너무 좋지 않죠. 자, 이럴 때 이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 케이스 또 약간 유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상황이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1929년 대공황이나 2008년 같은 금융위기나 이렇게 간다면은 미국채 30년이 지금 막 힘들어도 끝까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안 가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그냥 경기 침체 이렇게 나온다면 오히려 브라질 달러 채권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100%라고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절반만 섞어서 그렇죠. 지금 왜냐면 확실한 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네, 예, 그래서 예. 미국채 30년, 미국채 20년 이런 게 막 잔뜩 갖고 있다면은 절반을 나눠서 그러니까 미국채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면 네, 이 미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은 실은 망해라 경기 침체 와라 이렇게 연부를 외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야지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근데 그럴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은행들이 제가 아까 까나리아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뱅킹 시스템이나 은행들을 보면 준비를 해서 보면은 금융 위기 같은 2008년 또 대공황도 실은 금융 위기였거든요. 은행 시스템 위기. 네. 이런 상황이 나오기는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 침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강한 게 아니라 연착륙되는 또는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리가 우리가 10년 전에 봤던 것처럼 거의 제로 금리 이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미국채 10년 뭐 일부분 절반을 띄어다가 아까 브라질의 달러 채권 비과세로 이렇게 놓으면은 그러니까 만기 전략으로 가면서 매년 이자를 받는 그것도 비과세로. 맞습니다. 잠깐만 그 말씀해 주셨나요? 지금 브라질 그 달러 표시 채권 달러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돼요? 저는 만약에 그 가능하시다면 긴 채권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 만기가 30년물 긴 거? 예. 2054년 5월 만기가 금리가 쿠폰 금리가 7.1%입니다. 그 비과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산 배분을 통해서 연기금이 목표로 삼는 게 거의 한 5에서 한 8% 정도.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자산 배분했을 때 연간으로 한 5에서 8% 정도를 목표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7.1%가 고정으로 쿠폰으로 쭉 나온단 말입니다. 만기까지. 그러면은 이거 10년 있으면 2배 되는 거네요, 원금에. 맞습니다. 그리고 비과세로. 비과세기 때문에 다른 데는 거의 8, 9 나와야지 7.1이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 훨씬 더 효과가 있죠. 근데 다만 이거 여러분 또 막 너무 막 추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또 네.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신원종 박사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정도 예. 그 너무 미국채에 쏠려 있지 말고. 쏠려 있지 말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인컴으로 보는 자산 중에서 이거를 일부 넣도록 다른 거랑 재밌네요. 섞어서 왜냐하면 배당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것만 했을 때 갑자기 건보료가 확 튀어나온다든가 혹시 이거 저기 뭐야 퇴직연금 계좌나 이런 데도 담을 수가 있나요? 이거는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연금과 뭐 연금저축에서는 그 배당이라든가 네. 뭐 리츠라든가 뭐 등등을 넣으시고요. 예. 예. 어차피 과세 이연이 되니까. 예. 브라질 채권은 일반 계좌로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비과세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인출하실 때도 그냥 여기서 쭉쭉 뽑아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을 여기 연금저축이나 IRP나 여기서 뽑아서 쓰는 게 그 다음인 거죠. 그래서 혹시 리스크는 없습니까? 이 리스크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브라질이 부도 날지 안 날지를 계속 지켜보시면 되는데 아까 헤아라 채권 투자보다는 많이 낮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게 WB 정도의 등급을 갖고 있고 높은 건 아니에요. 높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죠. 하기사 그 신용 등급이 낮아야 7% 주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네. 사실 또 리스크랑 수익률은 여기에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기 맞습니다. 상관관계.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요 인컴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브라질 달러 채권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원래 요 비슷한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미국의 하이힐드 펀드 또는 크레딧 펀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위험도 높은 기업들. 근데 그렇게 높다기보다는 하여튼 WB 뭐 섞여져 있는 것도 많고요. 한 뭐 100개, 1000개 있기 때문에 분산화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해볼 만한 중위험 중수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게 금리가 너무 낮아요. 얼마나 돼요? 지금 한 6%? 그리고 거기는 또 비과세가 아니고. 비과세도 아니고 예, 등등으로 지금 너무 이게 국채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는 신용 스프레드가 너무 타이트한 상태라서 네. 이게 매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중에 다시 이렇게 벌어져 있다. 그게 또 8%, 9%, 10%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얘들이 조금 더 높은 그 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해 봤을 때 아까 브라질의 달러 채권 7.1% 쿠폰 그리고 한 20년물은 아마
5.5에서 한 6.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조금 일부씩 투자하시는 게 그 인컴 측면에서 현금 흐름 측면에서 그리고 절세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러네요. 그래서 요 지난 2년 정도 또는 3년 정도의 그 흐름을 증권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상당히 견조했던 흐름들을 볼 수 보실 수 있습니다. 있다. 2022년 이후에 지금 유사 스태그 같은 이게 금리가 뭐 1, 2% 제로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선에서 좀 올라간다거나 여기서 횡보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현금 흐름을 줬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은 이 자산 배분 전략에 특히 한국형 자산 배분 전략은 제 생각에는 브라질의 달러 채권을 일정 부분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브라질 정부가 약속을 하고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거니까 네. 사실 우리가 정책금융상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세금 혜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있다면 또 그만큼 메리트가 더 커지는 거고 다만 요건 이제 추천은 아니라는 거. 사실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연기금도 아니고 기관 투자도 아니고 거액 자산가도 아닌데 무슨 자산 배분이야. 빨리 가야지. 풀악셀 밟아야지. 레버리지 ETF 사야지 막 이렇게. 근데 사실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또 습관이고 또 자산 배분을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게 또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또 알게 되고 또 1억부터는 포트폴리오다. 이 책을 통해서도 이제 본인의 나이대 뭐 자산이라는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종류별로 볼 수 이거는 한 30년 놓고 있어야겠네 집에. 아마 그 갖고 계시면서 제가 이게 실은 앞에는 연기금과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방식의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면서 자산 배분을 한다는 게 쉽게 들어있기 때문에 예. 오늘처럼 이제 주가 폭락했을 때 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또 다음 날 또 올랐을 때 또 한번 보시면은 그때마다 생각이 이게 달라져. 다르게 읽혀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연기금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거를 잘 아마 참고해서 볼 수 내재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꾸준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해서 같이 소통을 한 3년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7월 1일자로 시작했으니까 10월 1일 그다음에 1월 1일 이런 식으로 예. 저희 그 FN 가이드, FN 미디어 그 출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9월쯤 가서는 그 자산 전력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해보고 그 책은 3개월마다 다 있을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3년 동안은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같이 제 생각에는 우리 자산 배분 방식이 한국형이면서 기관 투자가의 방식에서 배울 게 상당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를 체화한다면은 전부 다 안정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소통이 되게 리밸런싱이 중요해서 분기별로 한번 저희가 계획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게 그 분기별로 신경을 써야 돼요. 맞습니다. 그냥 뭐 묻어놓으면 잘 되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은 또 빠르게 또 변하니까 리밸런싱을 아까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1억 모으는 게 뭐 젊은 분들에게 사실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연세에 있으셔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어렵게 막 짠테크하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안 입을 거 안 입고 해서 모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인 스스로한테 뭔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스스로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혹은 자문해보면 좋을까요? 자, 1억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 이제 아까 어떤 항로로 갈 거야 라고 이제 하는데 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 주식 몰빵을 해서 갈 만큼의 아주 공격적인 사람인가? 라는 자문을 반드시 해봐야 되고요. 성향뿐만 아니라 실력까지도.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봤더니 잘 나가다가 10% 떨어지면 정말 잠을 못 자고 정말 모든 게 안 돼. 그러면은 이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거거든요. 네. 네. 자, 그거를 10%, 20% 뭐 이런 걸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가는 과정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1억 주변에서 그래서 항로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중간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진짜 보수적으로 갈 거냐. 그래야지 만사가 다 잘 풀립니다.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는 자기가 맞지 않는 거로 갔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내가 통통벤지 나룻벤지 그 제트스키인지 네. 아니면 그 엄청난 항로를 뚫을 수 있는 그쵸. 너울을 막 넘고 막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은 정말 크루즈 타고 천천히 갈 건지.
나 자신을 또 알아야 된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또 상황에 맞는 나이대별로 또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는 거고요. 1억부터는 포트폴리오다. 사실 근데 포트폴리오는 또 습관이고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그 주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주식을 이제 100 또는 90, 80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해서 가는데 네. 그 주식 안에서도 제가 제시해 놓은 것들도 있고 다른 것들을 실은 껴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껴넣으시면 되고. 예. 근데 이게 너무 이쪽으로만 가다 보면은 그 쏠림이 생겼을 때 다른 데서 받침이 안 돼주면은 쉽게 지치거나 쉽게 쓰러질 수 있는데 네. 전체적인 이 시스템을 단단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주식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여기에 집중하셔라 이런 의미고 그 전망에만 너무 의존했을 때는 이 전망이 틀렸을 때 그 충격이 너무 큰 거를 우리가 금융 역사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틀렸을 때도 다시 버티면서 다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1억부터의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시장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또 분산을 해놓는 신환종 박사님 통해서 1억부터는 포트폴리오다 함께 또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